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 상담 심리학 강의하게 된 오정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주차 수업은 우리가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3월 14일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날 출석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출석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2주차 비대면 수업부터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면서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가 한 학기에 우리가 전부 다 진행하기에는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넘겨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한 것은 넘기면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되면 보충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에서 1장의 한 3분의 1 정도 수업을 했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해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상담의 의의가 뭐냐, 그 다음에 상담이 운영되는 기관과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상담이 초기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의 전체 과정과 상담을 진행하는 대화의 기술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핵심 정리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반복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요거 그냥 여기 PPT 자료에 있는 것만 쭉 설명을 간단히 하면서 넘기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과학이면서 예술이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뭐냐면 상담이라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문제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그런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이렇게 초래되는 예술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상담자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상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가지의 기본적인 목표는 있습니다. 뭐 때문에 상담을 하는가? 내담자의 행동 변화가 목표죠. 상담을 해서 내담자의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문제라든지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기술이 향상이 돼야 되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도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미처 알지 못했던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잘 촉진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를 다 구입하셨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 의해서 개념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있는 정리된 내용은 다른 교수님, 우리 교재에는 뭐 4-5분의 교수님의 상담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장우 교수님의 그 상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여러 교수님들이 상담에 대한 정의를 17페이지에 그 공통적으로 압축을 해서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상담 활동의 성립 요소는 상담이 구성되려면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상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하는 활동이다. 세 번째는 내담자는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제가 대면 수업에서 설명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상담의 현장에 나왔을 때 상담의 효과는 훨씬 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동 변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거다. 상담을 받고 나서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인간적 성장, 행복한 삶,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담은 내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깊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상담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는 옆에서 돕는 헬핑, 조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이렇게 6가지로 상담에 대한 정의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교재 18페이지서부터 내용이 쭉 있으니까 오늘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다시 반복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교재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1페이지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상담의 목표가 있는데요.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이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 소극적 목표는 내담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에서는 이거를 1차 목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목표를 2차 목표라고도 하는데 소극적 목표는 내담자가 당면한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제거하거나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목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형성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적극적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소극적 목표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소극적,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이고 가장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상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무슨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담을 한 효과를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다루어 훌륭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생각을 바꾸고 그 문제에 잘 적응을 해서 주변 환경을 편편하게 해주는 것, 적응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치료예요.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상담은 마음이 아파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역점을 두는 거.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 갈등, 좌절, 분노, 스트레스 이런 심리적 상처를 상징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을 치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목표 중에 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상담에 가장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아직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앞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리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접근을 하는 것, 이것도 상담의 목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갈등 해소. 내담자가 심리적 및 대인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해소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갈등,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와서 상담을 통해서 그 상대편을 이해한다든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갈등 해소의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차적인 목표는 소극적으로 내가 당면한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는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내면의 가능성이나 주변에 나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발견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앞에서 새롭게 형성하거나 증가시킨다. 잠재력 가능성을. 이 얘기가 적극적인 목표예요. 내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는
앞에 있는 소극적 목표를 해결하려 왔지만 상담을 하는 중에 나의 성격이라든지 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가 긍정적 행동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리적 의사결정, 뭔가를 융통성 있게, 그 다음에 현실적인 논리에 맞게. 되게 보면 이제 내담자들은 굉장히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인적 발달. 사람의 발달이라는 것은 통합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이 자기의 발달 단계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전인적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그다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이것도 적극적 목표의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강령은 건강하고 편안하다는 의미가 강령이라고 하는데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평화롭고 안정이 되어 있어서 굳세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세계를 갖도록 돕는 것.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이렇게 두 개로 당면한 문제 해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의 본성,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목표, 2차 목표가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에 보시면 상담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여기 6개가 있는데 이 분량을 우리가 다 설명하면 오늘 또 1장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상담의 의의는 뭐냐면 상담자가 상담을 전개할 때 반드시 일정한 기본 원리를 바탕, 개념 형성을 하고 내담자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반드시 마음밭에다 두고 내담자를 대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첫째, 개별화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다르다. 내담자 누구나 다 다르다. 같은 문제라고 해도 연령대, 그 사람의 생활 배경, 나이, 성별, 현재 처한 그 주변의 환경, 이거에 따라서 같은 유형의 문제여도 그 사람이 그것에서부터 받는 상처라든지 아니면 그걸 극복해내갈 내면의 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를 볼 때 일단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담자를 대해라. 이게 개별하죠. 두 번째,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그 반면엔 부정적인 그런 표현도 해서 그것도 내면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이해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내담자들은 여태까지 어떤 경험이냐?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또 이렇게 거침없이 드러내는 감정 표현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는 첫째로 이 사람이 좋은 이야기든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든 이런 이야기를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용의 원리인데요. 수용의 원리는 상담자, 내담자를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자세로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하고 말이나 행동, 특히 비언어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가짐이라든지 태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다 그거를 이해하는 척하고 끄떡끄떡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이고 가면을 쓴 태도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비난, 무시, 공격적 태도, 설교, 논쟁 이런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것을 고쳐주려는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어주고 또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안심을 하고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원칙 하에 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식의 선을 벗어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것까지도 상담자가 이해한다 하고 다독다독 해주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수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비판적 태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판사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태도는 상담에서는 금물입니다. 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상담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옳다, 그르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식의 단죄를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내담자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자가 무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데 2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선입관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무비판적 태도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관을 갖고 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보조를 맞춰서 상담하지 않고 내담자의 발언을 자주 끊으면 안 된다. 그거는요 하고 중간에 말을 끊지 말아라. 그 다음 상담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유형의 틀에 내담자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것이 옳고 요것은 문제가 되고 하는 어떤 가름말을 타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적의 같은 부정적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무시라기보다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 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담,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담의 핵심은 내담자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그런 어떤 결정권을 내담자에게 주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상담자는 그거를 돕는 헬퍼라고 그랬죠. 돕는 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상담 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담자가 결정하도록 상담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데 핵심 뭐가 있냐면 이런 거 결정과 선택의 자유, 권리, 욕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허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담자가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법률, 도덕규범, 사회기관 사회에서 용인하는 그런 범주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게 상담이에요. 내담자의 결정을 우리가 지지하고 돕는다고 해서 상식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사회의 어떤 규칙과 이런 공동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내담자가 자기 결정이라고 내놨을 때도 그걸 지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참 상담이 어려운 게 내담자의 그런 생각을 인정해 주되 그렇게 범주를 넘어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게 상담자의 굉장히 전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비밀 보장이 있습니다. 상담의 핵심이죠.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 비밀 보장을 통해서 내담자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것. 이것이 이 6가지가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상담 운영 기관이 그 다음에 30페이지서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뭐랄까요? 상담의 섹션을 좀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센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 상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전문 상담 순회 교사를 두고 있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상담 전문하신 선생님이 진로 상담이라든지 뭐 학생들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그런 학교가 있기도 하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 학생 상담이 있고 2000년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대학의 학생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으나 이제 현재는 자율에 맡기고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동 상담센터는 우리 교재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해서 성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상의사, 임상심리사, 상담 전문가가 이 문제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기관인데 현재는 단순히 아동 성폭행, 성추행의 문제만 아니고 아동 학대에 관련된 문제도 이 아동 상담센터에서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112에다가 도움을 요청해도 되지만 이 아동 상담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에다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도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고요. 이것은 1990년대 초에 아청법, 아동 청소년 기본법이 마련되면서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 생겼죠. 지금 서울에 있다가 이제 지금 지방의 대군가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원이 이 서울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담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에 관련돼서 관심도 있고 그쪽 영역에서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분, 관심이 있는 분은 요 한국 청소년 상담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 민간 상담센터, 이건 개인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 유료 상담이 주로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요즘엔 복지관이라든지 뭐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이런 상담 기관에서 이제 거기 자기들이 운영하는 대상에 맞는 장애인 복지라든지 이렇게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네, 여기서는 주로 사회복지사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취업상담센터가 있고요. 이거는 직업이라든지 능력개발, 그 다음에 직업탐색, 그 다음에 직업 변경, 취업 등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직업상담사는 국가 자격 제도가 2000년부터 이렇게 제도화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어떤 상담의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어쨌든 더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을 더 띈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산업, 이거 각 기업이라든지 산업에서 근로자들의 고충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듣기 위해서 다른 상담 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기관에서 상담센터 운영하는 거 있고 정신과 상담센터,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담 영역이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10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상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 하면 막연하게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전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나가서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복지관에서 상담 쪽 일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그쪽으로 이제 정보 수집을 좀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이 적성에도 맞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그 한국 청소년 상담
원의 자료를 수집해서 도전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그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상담 유형에는 34페이지 보시면 내담자와 상담자가 몇 차례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담 기간을 정하는데요. 보통 단기 상담과 장기 상담으로 나눕니다. 단기 상담은 상담의 목표를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래서 단기 상담은 보통 7 내지 50회, 50회까지 가는 건 사실 우리가 단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멀어요. 길어요. 근데 요 지지적 상담은 15회 미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힘을 실어줘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 요즘의 추세고요. 내담자들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감을 내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단기 상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담자가 가진 문제라든지 상담자의 어떤 상담 스타일에 따라서 장기 상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협의하에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단기로 끝날 것인가 장기로 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상담 기관의 운영, 이것은 그 교재 35페이지서부터 보시면 있는데요. 인간은 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 발달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이 있습니다. 아동기에 상담의 주류를 이룬 내용,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상담을 하되 단계를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연령대로 좀 구분을 해서 아동기에 주로 많이 보이는 문제, 청소년기의 문제, 성인의 문제, 노인의 문제를 나누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동은 언어적인 소통이 성인이나 노인하고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동 상담을 할 때는 소통의 다양성을 동원하기 위해서 미술이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상담자가 아이와 원만한 소통,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상담을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게 35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은 주로 이제 발달의 문제에서 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발달 과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상담을 하러 오고요. 청소년들일 경우에는 이성관계, 비행, 그 다음에 자기 정체감 혼란, 진로 이런 문제를 주로 상담의 핵심 주제로 다룹니다. 성인일 경우에는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스트레스, 우울, 그 다음에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실직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노인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고독감, 외로움,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인원을 보시면 1대1 하는 것은 개별 상담이죠. 상담자와 내담자가 1대1로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심각한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이나 성격 등을 주로 다루고요. 이것은 뭐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상담을 몇 번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합의하에 그 상담에 대한 것을 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8명에서 12명이 제일 바람직한데 서로 피드백을 나누거나 소통을 하거나 개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거는 이 12명이 넘어가면 조금 그런 것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집단 상담은 8명에서 12명이 가장 좋고 문제가 개인 상담에 비해서 집단 상담은 심각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예방 차원과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집단 상담이고 집단 상담에서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남과의 어떤 비교, 남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받아들이고 나를 남들 앞에 개방하고 촉진하는 그런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는 것이 집단 상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서부터 보시면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이 상담기관에 많은 문제로 등장하는가 하는 것, 정신건강, 진로, 학습, 비행청소년, 성, 그 다음에 물질남용, 중독, 이 쇼핑 중독 같은 거 여기 해당되겠죠. 가족 문제, 위기, 목회 상담 같은 것이 상담의 유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교재로 내용에 저는 이제 제목만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교재를 활용해서 좀 자세히 보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시면 조력하는 수단, 내담자를 돕는 방법을 또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전화상담에는 있죠. 전화상담은 사실 초기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담, 이게 어떤 누구의 추천을 받거나 권유를 받아서 상담실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 상담을 하다가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처음에 활용하는 게 전화 상담이 제일 많아요. 전화 상담이 있고 서신 상담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서신 상담은 이런 거예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전화라든지 뭐 그다음에 얼굴을 마주 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차단된 상태. 제일 대표적인 게 교도소나 특정 시설에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서신 상담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중요한 그런 영역이 서신 상담.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터넷,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 문자 채팅, 화상,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등 같은 이런 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발생한 그런 상담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놀이치료, 여기서부터는 치료의 개념이 들어가죠. 놀이, 미술, 음악, 독서, 원예, 사이코드라마, 이야기치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치료와 상담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조금 구분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것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대상에 맞게 영유아들이라든지 아동기 저학년일 때에는 언어로 상담하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놀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놀면서 내면에 있는 것의 문제를 회복해가는 치료의 개념이 있고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관찰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담의 어떤 소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진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진단의 효과가 있는 것이 이 하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하는 대상이 연령대별로 아니면 지적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가지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상담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상담의 어떤 효과를 높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보통 상담은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초기, 중기, 종결로 나누기도 하고 이거를 5가지, 7가지, 12가지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는 분도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담의 과정은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라포 형성이 돼야 되겠죠.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가야지 그 다음에 공개를 하죠. 내담자를 바라보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상담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상담에 대한 가이드를 해줘야 되죠. 안내를 해주고 당신은 이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나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담의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컨설팅하는 것이 초기 단계. 중기는 이제 핵심이에요. 상담의 핵심. 이런 약속을 했고 서로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중기에서는 상담자가 자기가 펼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기 단계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 초기 중기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진단을 하고 여기서는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어떤 시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든지 이런 의사가 선택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사가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다시 내원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치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종결 단계예요. 그래서 마무리 과정이고 종료 시기를 서로 이제 결정하고 이만큼 당신이 내가 볼 때는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상담을 종료해도 되겠다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게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은 조기, 중기, 종결로 나누되 각 단계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45페이지서부터 59페이지 분량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대화의 기술이에요. 상담을 하는데. 근데 이걸 다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조금 나열을 하면서 아주 중심적인 그 키워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그 내용을 보세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야기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주로. 물론 비언어적인 것을 가지고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자는 갖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작업이 상담이긴 하지만 상담에서 가장 핵심은 언어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하고 그걸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그런 결과,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결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상담에서 대화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46페이지에 보시면 관심 기울이기, 내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거기 솔레르라는 요약된 어떤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S, 그래서 S 뭐예요? scary 해서 바라봐라. 내담자를 바라봐야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픈, 개방.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라. 공격적인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린, 뭐예요? 기울인다. 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 몸을 이렇게 뒤로 제끼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보여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를 표현해 줘라.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눈을 좀 적당히 맞춰라. 너무 공격적으로 눈을 빨리 바라보면 엄청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시선에 배분을 하면서 아이 컨택을 해라. E가 아이 컨택, 그 다음에 릴렉스, 좀 더 긴장한 자세보다는 약간 이완된 자세로, 편안한 자세로 내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닝, 경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듣다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그냥 우리말로는 듣다라는 게 똑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hearing과 listening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hearing은 귀로 듣는 거고 listening은 마음으로 듣는 거다라는 상담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단 맞추기. 장단 맞추기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이해하거나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 그래서 이거는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뭐 가끔가다 손뼉을 이렇게 박수를 뭐 간단히 쳐준다든지 엄지척을 해준다든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다든지 이런 리액션을 해주는 거를 말하죠. 근데 명료화 상담이 내담자의 말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을 압축해서 정확하게 이렇다는 거지요 라고 압축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는 거. 재진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자신의 말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내담자가 의도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면 안심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지요 라고 확인을 해주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영은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리플렉션 해갖고 당신이 이렇다는 이런 상황이구나 해서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잘 봐라 하고 반영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요약, 내담자가 표현했던 중요한 주제를 상담자가 정리해서 말하는 것.
굉장히 장황하게 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압축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과정, 요약, 구체화. 거기 보시면 내담자가 메시지 중에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부분, 애매모호해서 혼란을 주는 부분,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게 긴 내용을,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 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되게 보면 상담자들이 내담자가 자기 부정을 해요. 왜냐면 자기 변명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받아들이는 거를 내담자 입장에서 싫어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상담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상담의 방향으로 이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봐야 돼요. 봐라. 너의 문제는 이거다. 이것을 너가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직면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너의 현실을 직시해라 하는 직면.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 적절한 자기개방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어느 땐가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더니 도움을 받았다라고 적절하게 자기의 경험, 생각, 가치, 판단, 정보, 생활 철학 이런 거를 내담자에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상담자를 신뢰하기도 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도 해야 되고 해석도 적절한 수준에서 해줘야 되는데 해석은 교육적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훈시라든지 긍정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침묵.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말을 안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 교재 57페이지에 보시면 이장우 교수의 내담자가 침묵을 할 때 상담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을 7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침묵의 의미.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세요. 불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할 얘기가 바닥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항감이 들기도 하고 이럴 때 침묵을 보일 때 상담자가 당황하면 안 돼요. 상담자는 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막 상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내가 성공적인 상담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은 가끔가다 이런 침묵의 의미를 잘 해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의 자질이에요.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인간적 자질, 하나는 전문적 자질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 59페이지에 인간적 자질을 보세요. 내가 상담을 하려면 내가 어떤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는가, 이게 상담에서 왜 중요한가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상담자가 어떤 인간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가 상담관계 형성 및 내담자의 변화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담자가 좀 인간에 대해서 따뜻하고 관심이 있는 성향이면 좋겠죠. 그렇죠?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는 분명한 성격, 이것도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삶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상담에서는 좀 더 수용적이고 따뜻하고 사람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성향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너무 어리거나 미숙하거나 그 다음에 인생의 경험이 적은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원숙한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지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감정인식 및 수용 능력.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인식 및 수용 능력은 뭐야? 나에게 맞는 사람하고만 얘기가 잘 통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는 갑자기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성향보다는 다양한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 다음에 대화에 대한 편안함. 남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야 돼요. 이야기하는 것이 피곤하고 난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너무 힘들어 불편해하는 사람은 사실 상담자로서 인간적 자질은 좀 더 부족하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좋지요. 사람들 처음 본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 기간이 너무 초기 단계가 길어지면서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매끄럽게 맺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그다음 마지막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적 태도를 반드시 인간적 상담자는 내면에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전문적 자질이 이렇게 사람만 좋아서는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 이론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첫 1주차 수업에서 그 얘기했어요. 상담과 사담의 차이가 뭐냐. 사담, 이응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지만 사담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편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담이에요. 그렇지만 상담은 조건이 붙어요. 인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객관적인 인간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상담 이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이상행동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상담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담 방법에 대한 이해. 각각 문제 증상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내담자들이 한 가지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유아 아동기 초기 애들은 언어로 상담이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나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상담의 효과를 높인다. 이건 내담자의 대상에 따라서 또 굉장히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도 있어 봤던 분들한테 그런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뭔가 시시콜콜 가리키려고 들면 그 내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담자가 하는 말이 저 정도는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상담이라고 내가 하고 앉아있나 라고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상담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실습 경험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한번 상담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끝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검증을 받고 자기 상담의 방법을 자꾸 개발해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슈퍼비전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전문적 자질도 요구한다. 3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시면 윤리라는 게 나옵니다. 상담자의 윤리라는 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될 도리가 윤리인데요. 상담을 할 때는 우리는 상담자의 윤리가 필요하죠. 상담 윤리는 뭐예요? 상담자가 상담에서 지켜야 될 실천적 규범이에요. 이거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거고, 첫째, 윤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보장. 상담에서 비밀보장은 핵심이에요. 내담자의 허가 없이는 내담자에 대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3자에게 노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담자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연소자가 어떤 형태로든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고가 상담에서 알게 되면 그거는 예외다. 그러니까 상담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상담했다는 것 자체도 비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철저한 비밀 보장이 최우선이지만 이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선생님 저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상담 끝나고 누구를 죽여버리려고 갈 거예요. 이런 나와 남을 해치는 어떤 내용을 알게 됐을 경우 이걸 비밀 보장해 준다고 해서 상담자가 혼자만 알고 가슴에 꾹 묻어두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능성은 상담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담자들에게 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상담자의 능력. 도움을 기대하고 왔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상담자에게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임상이나 뭐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담자와의 전문적 관계성 유지가 있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상담자가 지켜야 될 윤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 비밀 보장을 꼭 지켜야 돼. 이거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초과해서 내가 아는 것 이상의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은 저는 그런 의학적인 부분 또 뭐 신앙적인 부분 제가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분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게 오히려 윤리적이라는 거죠. 내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업무 테만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상담에 대해서 며칠 날 약속해놨는데 그 전날 전화해갖고 저 개인적으로 내일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상담 못하겠습니다 했을 땐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모르는 전문 지식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까 여기 전문성 초과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내담자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 아이고 이거 신앙상담에서 많이 나와요. 아이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 내담자라 하여금 의존적이 되게끔 하는 거. 마치 그거 결정하지 못할 때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하고 상담하는 동안은 스텝 바이 스텝 내가 한 발 한 발 같이 가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해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의존적으로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인 문제에서 이건 좋은 상담도 아닐 뿐더러 윤리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내담자와 성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전적인 관계 형성을 한다든지 또 내담자에게 부탁해서 부적절하게 우리 상담기관을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표절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담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가 소속된 상담기관에서 정한 그 기준이 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담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개인 상담소를 운영하게 될 때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윤리의 기준이 되겠지만 어느 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할 때는 그 기관에서 정한 윤리 기준을 잘 수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가능하면 4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분량이 워낙 많아서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2주차 비대면 수업 확인서는 3월 28일 3주차 수업 전에 저의 이메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내주시되 학번과 이름은 꼭 기록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3주차 수업은 3월 28일 날 정신분석 2장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이제 환절기에 또 우리 특별히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